두 번째 강의는 투자입니다. 투자. 고령화가 아니라 구조다 해서 인구 구조 변화가 재편하는 산업, 임팩트 투자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HG 이니셔티브라는 투자 회사의 고재우 이사께서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라라는 강의를 2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고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GI의 고재호 이사입니다. 저희 HGI는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계열의 임팩트 전문 투자사로서 저는 이곳에서 약 10년 정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투자 심사역이자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임팩트 투자사들은 각각 회사마다 기후 문제, 취약계층 지원 문제 등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최근 한 5년 정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가 아니다 구조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임팩트 투자를 해온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라고 하면 보통 의료비 증가, 간병 부담, 연금 문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처럼 비용과 부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의료, 돌봄, 주거, 금융, 노동, AI 산업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변화가 어떤 산업 기회를 만들고 바이오 헬스 기술이 시장으로 확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령화를 사회적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산업 재편의 신호로 볼 것인가?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고령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지 비용이 늘고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듭니다. 가족 돌봄의 부담은 커지고 은퇴 이후에 소득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현상을 오른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 병원 밖에서의 헬스케어와 예방관리 수요가 늘어나고요. 가족 돌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면 돌봄 서비스의 산업화가 필요해집니다. 인력이 부족해지면 AI,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화가 더 중요해지고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자산관리와 보험 수요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투자 가능한 산업 기회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면 보통 시니어 인구 증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산업 관점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재활, 돌봄, 자산관리 수요가 함께 커집니다. 의료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병원 밖 케어까지 확장됩니다. 두 번째는 소비 방식이 변화합니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의 단위가 기존 가족에서 개인의 단위로 바뀝니다. 주거, 식사, 생활 서비스, 커뮤니티, 안전, 고립 대응과 같은 것들이 개인 단위로 재편됩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AI, 로보틱스, 운영 자동화, 외국인 고용 솔루션 같은 영역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라는 한 가지 현상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 소비 방식이 동시에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니어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것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주변 산업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의료나 헬스케어는 가장 직접적인 영역이고요. 돌봄 요양, 이쪽은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인프라로 재편됩니다. 핀테크와 자산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소득과 보험, 의료비와 돌봄비 관리와 연결이 됩니다. 1인 가구 증가는 공유주거, 라이프 커머스,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AI 데이터, 로보틱스, 외국인 고용 솔루션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업들이 하나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맞물려서 하나의 인접산업군으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기존에 있던 대기업 플레이어나 병원, 공공 시스템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는 걸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병원은 임상과 검증 그리고 치료의 중심이고 공공은 제도와 재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유통과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직으로만은 전략 수립과 예산 편성, 제도 반영, 그리고 임상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문제는 병원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퇴원을 하면 또 퇴원한 뒤에도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걸 또 보험이 페이를 해줘야 되고 가족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 시니어들이 어떻게 주거를 하고 움직일지 이동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현실 시스템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절된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방향은 명확한데 단기 손익과 연간 단위로 예산을 짜는 구조에서는 선제적으로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의 빠른 실험과 이것을 연결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임팩트 투자의 역할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의 크기, 시장성, 그리고 실행 역량이 만나는 지점을 봅니다. 먼저 해결할 가치가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봅니다. 고령화, 돌봄 공백, 의료 접근성,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생활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개인의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불 의사가 있는 시장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돈을 낼 건지가 불명확하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행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인지를 봅니다. 이것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반복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 그리고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봅니다. 임팩트 투자가 이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조기에 자본을 공급하고 병원, 보험, 대기업, 그리고 공공과 연결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업 대응의 공백은 스타트업의 실업과 투자자의 자본 배분이 적절히 만날 때 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담론을 어떻게 실제 투자 영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단계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시니어 증가, 1인 가구가 보편화되는 것,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시장이 충분히 큰가? 반복 구매가 가능한 영역인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실버 산업이 2030년 약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1인 가구 소비 지출도 약 2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투자사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영역을 합쳤을 때 이 투자한 기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인지를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의료, 헬스케어, 돌봄, 요양, 자산관리, 라이프 커머스, 공유주거, 고용 솔루션, AI 데이터와 같은 영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러한 영역들을 사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고령화 영역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회는 의료, 헬스케어, 돌봄, 요양, 그리고 핀테크 자산관리라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령화 시장을 단순히 의료비 증가 시장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건강수명, 돌봄 공백, 노후자산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예방과 진단,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로 퇴원 후 돌봄과 요양입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표준화된 돌봄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필요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와 돌봄비, 노후자산 관리입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돌봄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과 자산관리, 시니어 금융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투자의 핵심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의료 돌봄, 재정 리스크를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 연결하는 곳에 핵심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술이 뛰어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정도를 함께 검증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실제로 진단 또는 치료의 성과를 개선하는가. 두 번째는 병원이나 생활 현장의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네 번째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기존의 서비스들이 더 좋아지는가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딕픽셀은 저희 HGI가 2018년에 프리-시리즈 A 단계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AI 기반 심혈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관상동맥 진단 자동화와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상적 유용성과 현장에서의 적합성이 핵심입니다. 휴레이 포지티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에 시리즈 B 단계에 투자했습니다. 만성질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병원 밖 환자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닥터키친의 경우 2016년 시리즈 A의 단계에 투자했고 이미 M&A를 통해 엑시트를 한 사례입니다. 당뇨 환자 맞춤 식단을 통해서 식이요법과 생활관리를 연결했습니다. 이렇듯 결국 바이오 헬스케어의 기회는 병원 안에서 시작되지만 병원 밖에서의 관리, 데이터 그리고 지불 구조에 연결될 때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돌봄 플랫폼입니다. 돌봄은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로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돌봄은 사람의 안전과 가족의 신뢰가 걸려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검증, 보험, 그리고 품질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그 신뢰 인프라 밸류체인의 흐름을 보시면 먼저 파편화된 돌봄 수요를 모으고 돌봄 공급자를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과 계약을 통해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후 서비스에 대한 리뷰, 교육, 표준화된 운영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복지와 같은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잭가학원은 저희가 2017년에 시드 단계에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검증된 돌봄 공급자, 맞춤 책임보험, 기업 제휴를 결합하면서 투자 시점 대비 현재 약 500배 이상의 기업 가치로 성장했습니다. 이 공식은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시니어 돌봄에도 적용이 되고 돌봄은 매칭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라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니어 케어입니다. 시니어 케어를 앞서 말씀드렸던 아동 돌봄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연결하는 인력 중개 시장으로만 보면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안정적인 그 공급 서비스와 서비스 품질의 유지, 종사자 처우의 개선, 그리고 운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령자와 가족의 수요가 있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매칭하고 그 뒤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품질을 관리하고 데이터의 축적, 장기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어링은 저희가 2022년에 시리즈 B 단계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와 서비스 품질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시니어 케어 슈퍼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 시니어 케어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돌봄의 C는 저희가 작년에 프리-A 단계에 투자한 초기 기업인데요. 병원 간병 영역에서 환자, 보호자, 간병인을 연결하고 정상과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 케어의 승부처는 인력 규모가 아니라 운영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인 가구 생활 인프라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원룸이나 코리빙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공간, 식사, 청소, 커뮤니티, 안전, 금융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MGIB라는 코리빙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맹그로브라는 회사는 저희가 2018년에 한국의 코리빙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이러한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컴퍼니 빌딩으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코리빙과 커뮤니티 운영을 결합해서 1인 가구에게 대안적인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독립 공간과 공유 공간을 결합한 공간 모델, 주거 운영 시스템, 관계와 정서적 연결을 보완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이들이 늙어가면서 시니어 1인 가구로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특히 이 부분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시니어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립, 안전, 건강관리, 응급 대응은 생활 서비스면서 보건의료의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인프라는 청년 주거를 넘어서 시니어의 고립과 안전, 웰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AI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AI, 데이터, 로보틱스는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특히 이미 의료 돌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를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업무와 운영 병목을 줄이고 단순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인프라로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기록 문서화 자동화, 예약과 반복 업무 최적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요양과 돌봄에서는 케어 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이상 징후 모니터링, 스케줄 매칭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 고용이나 시니어 인력 매칭 교육, 온보딩 자동화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와 로보틱스는 의료와 돌봄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며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줄어드는 노동력을 메우는 생산성 인프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좋은 임팩트 투자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4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가? 둘째,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셋째, 부작용이나 리스크는 없는가? 네번째, 그 어떤 KPI로 그 변화를 증명할 것인가? 저희는 투자 검토 과정에서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소명을 확인하고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문제인지 유엔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매치핑을 합니다. 또 비인도적, 불법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거치고 ESG 중대성 요소 등을 함께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 기업이라면 단순히 돌봄을 제공합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돌봄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종사자 처우가 나아졌는지,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임팩트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바이오헬스 기술도 임상 검증, 지불 구조, 유통 채널, 성장 자본이 연결되어야 시장이 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논문과 특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것만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임상적으로 누가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병원과 의료진의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입니다. 병원인지 환자인지 보험사인지 공공인지 기업 고객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확산시킬 것인가입니다. 병원 네트워크, 보험사, 대기업 채널, 공공 프론과 연결되어야 실제 사용처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저희 같은 투자사들이 후속 투자를 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대기업들이 필요하고 M&A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헬스의 산업화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기술이 시장성을 갖추려면 연구실 밖에서 누가 검증하고 누가 지불하고 누가 확산시킬 것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조의 변화를 일궈야 하고 두 번째는 자본을 공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 성과와 임팩트를 함께 검증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HGI의 역할만이라기보다는 바이오헬스 생태계에서 투자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 공급자를 넘어서 구조 변화를 시장에 번역하고 실행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가장 예측 가능한 구조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의 기회는 병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는 시장 문제를 시장 기회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커버해가지고 발표 내용의 깊이가 좀 얕을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훨씬 깊이 있게 분석한 투자자들을 위한 사회문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접속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새로운 개념인데요. 혹시 이현주 선생님 코멘트 있습니까? 네, 좀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AI 베이스의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의 축적과 거기에 따른 학습이 완료가 되어야지 완성형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중간 단계에서 이 데이터의 축적과 완성형으로 가지 못하고 드랍되는 회사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못하고 드랍이 되는지. 사실 저희가 투자 실패 사례를 이야기해달라 그런 얘기 같은데. AI 베이스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리소스일 수 있는데, 리소스이겠죠.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축적에 대한 플랜이 있고 품질 관리에 대한 플랜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완성형으로 되기까지에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걸 완성형까지 가지 못하고 드랍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AI 회사들이 아니고 데이터 도메인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사업이 사실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계획이나 혹은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 중에 보면은 그런 하고 싶은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이드로 만든 프로젝트들로 캐시플로우를 만드시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시즌 메디슨을 하기 위해서 그 임상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반려동물로부터 가져오는데, 그 반려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반려동물 치료에 이용하는 캐시플로우를 병원이나 이제 환자들로부터 받고, 대신 그 연구 캐시플로우를 받으면서 이제 그 R&D 사업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또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투자한 회사들이 아주 재미있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아까 보면 닥터 키친 식단 관리 플랫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처음에는 환자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요. 돈이 벌리냐고 그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일반 건강 기능 식품과 일반 그 식품들의 다이어트식 이런 쪽으로 일반 커머디티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반 그 제품군을 그 커머디티로 팔게 되면은 판다. 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팔지 못하는 제각 악어 네. 돌봄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 가사 도우미 케어링, 또 돌봄의 신 간병인을 구하고 매칭시켜주고 수수료 떼는 네. 그런 플랫폼,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플랫폼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크게 늘어나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엑시트했다고 했는데 네네네.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 그랬는데 몇 배를 남겼어요? 셋가가거와 케어링은 저희가 전액을 엑시트하진 않았고 부분 회수를 한 케이스고요.
케어링은 내년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네. 그다음 맹그로브 코-리빙 네. 좋은 의미인데 저 그런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모집해 가지고 뭐 얼마 받고 소개해 주고 이 건물에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하고 링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시행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맹그로브가 네네네. 그러면 건축업도 허가를 따가지고 어디 부동산 투자해서 짓고 거기에 맞춰 입주하는 사람들을 리크루트해야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촌과 여기 동대문 위쪽에서도 두 군데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운영률은 90% 이상 달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정말 노령화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요양, 돌봄을 해결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이익입니다. 돈만 챙기는 거죠. 정반대가 자선 기부입니다. 필란트로피. 그 중간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돈도 좀 버는. 그래서 HG 이니셔티브가 회사에 그게 임팩트 투자,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을 추구하는 벤처 어떤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컨셉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승승장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